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코딩 생각을 현실로 강의를 진행할 전수빈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코딩 생각을 현실로 1장, 2장, 3장, 그리고 12, 13, 14장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14주차 학습 내용입니다. 이번 주차 강의는 먼저 강의 소개와 주차별 학습 내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 이유, 그리고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고, 파이썬 프로그래밍과 파이썬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강의는 교양 과목으로 프로그래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와 관련 없는 비전공자들에게는 이 수업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이며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파이썬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주차 1차식 학습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딩 생각을 현실로의 강의 소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 이유, 그리고 사람은 컴퓨터와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딩 생각을 현실로의 수업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딩 생각을 현실로 과목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에 대한 기초를 배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개념 및 문법 학습에 대해 기본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예제 문제를 통해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코딩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3명의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동영상 강의를 통해 이론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론 수업은 파이썬 기초와 예제 문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실습 과제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풀이하면서 프로그래밍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실습 과제의 경우 현재 교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DCU 코드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DCU 코드의 자세한 사항은 2주차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응답 및 공지사항의 경우 강의 지원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강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설명을 드리면 1장에서는 코딩 생각을 현실로에 대한 과목 소개 및 개요를 설명합니다. 2장에서는 파이썬 소개 및 통합 개발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요. 3장에서는 변수와 자료형, 4장은 기본 출력 함수, 5장은 기본 입력 함수, 6장은 연산자, 7장은 문자와 문자열에 대해 배울 예정입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좀 더 프로그래밍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서 조건문, 반복문, 함수, 리스트, 딕셔너리에 대해 배울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표준 라이브러리 활용과 맵플롯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시각화 프로그래밍에 대해 배울 예정입니다. 우선 컴퓨터 전공자들이 아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어야 하나요? 제가 강의 시간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진행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모두가 아시는 유명 인사 중 한 명일 겁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프로그래밍을 공부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이 생각하는 방법이라는 말을 이 짧은 문장 안에서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프로그래밍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가 숫자를 계산하고 싶다는 요구를 하면 숫자를 계산하는 계산기 프로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하고요. 사람들이 컴퓨터로 동영상을 보고 싶다고 하면 이러한 요구에 맞는 동영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처럼 프로그래머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해결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해결을 하고 제공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은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이 방법이 좋을까? 아니면 저 방법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편리한 프로그램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빠르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들은 계속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도 계속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법대에서 법을 공부하면 모든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지는 못해도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도 법을 공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티브 잡스는 프로그래밍이 미술이나 역사와 같은 교양 과목으로 채택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1년 정도는 공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실을 보시면 미국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이미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교육과정이 변경되어서 초중학교 과정에서 그 프로그래밍 과목이 적용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의 교과목에 프로그래밍 교과목이 들어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프로그래밍 교육은 아이들에게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기 위해 개설된 것이 아니고요.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서 창의력과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좀 더 도전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이런 교육들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통해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배운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학교 생활, 그리고 졸업 이후의 회사 생활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추후의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의 전공 과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데요. 우선 비전공자에게 이런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프로그래밍은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하지만 이 강의가 끝나고 교수님,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방식이 많이 향상됐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냥 자신도 모르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협동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많이 향상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나 과제를 컴퓨터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과정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보통 혼자서 공부하거나 작업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과 협동력이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전공, 개발자들만 쓰는 그런 기술이 아닌데요. 이미 의학, 생물학, 물리학 등의 이공계열에서 이런 프로그래밍은 아주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어떤 문제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통계를 낼 때 이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런 프로그래밍 과목들을 필수로 이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공계열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인문계열에서도 데이터 분석이나 시각화를 위해서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업무 능력이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번 수업에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자가 되어서 기자실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의 상사가 디즈니와 관련된 기사들 중에 최근 1년 동안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사들 목록을 조사해봐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구글이나 네이버 웹사이트를 접속하고 디즈니라고 검색을 하실 겁니다. 그럼 그곳에서 뉴스들만 따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뉴스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천 개, 아니면 수만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뉴스 자료들 중에서 또 무엇을 찾아야 하나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할까요? 보통 댓글 수라든지 기사의 좋아요 수라든지 아니면 조회수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검사를 한 후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수십만 개나 되는 기사들을 일일이 다 검색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많게는 몇 개월 아니면 1년까지 걸릴 수 있는 작업인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런 검색을 위한 프로그램은 하루에서 이틀이면 모두 완성하실 수 있고요.
완성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짧게는 10초, 많게는 1분 안에 검색이 완료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이상 걸릴 일을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배울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앞으로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 이론과 개념을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이런 수업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파이썬이라는 과목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무엇을 배우고 있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우선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존재합니다. 우선 그 디스켓, 하드디스크, USB,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프린터 같은 이런 주변 장치나 이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컴퓨팅 작업을 수행하는 중앙 처리 장치, 연산 장치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핵심 장치와 주변 장치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장치인 컴퓨터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장치들을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런 기계들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방법 또는 이런 기계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는 등의 그 동작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소프트웨어는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장치들을 다루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만들어야 하는 그 매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등이 존재하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운영체제나 여러 유틸리티 프로그램도 나눠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운영체제가 있고요. 운영체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컴퓨터 등에 모두 설치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들어본 소프트웨어 중 하나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윈도우즈나 리눅스 아니면 애플의 OS X, 안드로이드, iOS 등이 있는데요. 운영체제의 주요 목적은 이런 하드웨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기능을 제공해주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능들을 제공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컴퓨팅 하드웨어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런 운영체제가 꼭 필요하고요. 운영체제가 동작하지 않으면 하드웨어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운영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들 중에서 안 써본 어플리케이션이 몇 개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아이콘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한 번이라도 사용해 봤을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인스타그램, 유튜브, 엑셀, 파워포인트, 크롬, 익스플로러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사용자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사람 중심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반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좀 더 기계 친화적인 왜냐면 기계를 다룰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해 배웠는데요. 우리는 지금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이 수업을 듣고 있죠.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이런 개념에 대해 배울 때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프로그래밍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 정의를 보시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때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일련의 명령어들의 모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컴퓨터 또는 스마트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도 위키피디아 정의를 살펴보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저장 장치에 저장된 특정한 목적이 하나 또는 다수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정의를 보시고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차이점을 구분하실 수 있나요?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말하고요. 소프트웨어는 그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 문서 등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한다고 하면 소프트웨어에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용 설명서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죠.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프로그램 사용에 필요한 모든 매체를 포함하는 걸 말하고요.
당연히 어떠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른 매체 없이 오직 프로그램 하나만 존재해도 이것은 소프트웨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랑 소프트웨어는 뭐 같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과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을 겁니다. 한 예를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어떤 공연이 진행되면 관람객들은 이 공연에 대한 프로그램 책자를 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 책자에는 뭐 공연의 순서가 나열되어 있고 공연은 프로그램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죠. 앞으로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도 이와 별다를 게 없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컴퓨터 안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람 시계 등을 가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가장 먼저 알람을 울릴 날짜와 시간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 설정을 어떤 주기로 반복할 것인지 설정을 하겠죠. 다음으로 알람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 예를 들어 알람 소리라든지 진동 상태 등을 설정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알람 시계 프로그램은 우리가 설정한 시간에 맞춰서 해당 시간이 되면 알람을 울리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알람식이라는 프로그램을 날짜 설정, 반복 주기 설정, 옵션 설정, 알람 동작이는 순서대로 작성을 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계획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게 명령만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게 어떻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컴퓨터가 사람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념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이 숫자들은 기계어라고도 하고 이진수라고도 합니다. 이 숫자는 컴퓨터와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요. 이 숫자들의 집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해석하실 수 있으신가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헬로 월드라는 간단한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 이런 숫자들의 집합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렇게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진 간단한 숫자들의 배열로 명령어를 해석하고 이 명령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앞서 보여드린 숫자들이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출력하는 명령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컴퓨터로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무수히 많은 0과 1의 숫자의 집합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보여드린 것이고요. 앞서 말했다시피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진 언어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0과 1을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큰 사각형에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큰 사각형이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말하고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항상 사용자들, 즉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풋 값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들이 입력을 받으면 프로그램은 그 입력에 맞춰서 자신의 할 일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이 수행에 대한 결과를 다시 사람에게 제공해주는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 잘 수행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절차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프로그래머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사람과 컴퓨터의 관계를 이런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은 컴퓨터가 어떤 특수한 목적에 맞게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즉 컴퓨터에게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익혀야 하고요. 두 번째로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프로그램이 잘 종작될 수 있도록 컴퓨터에게 내가 의도하는 사항을 잘 입력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숫자와 연산자를 잘 입력해 줘야 프로그램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잘 표현해 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컴퓨터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연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컴퓨터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상상하고 꿈꿔왔던 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컴퓨터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고 간단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이전 장에서 설명했듯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진 숫자로 명령을 해석하고
해석된 명령에 대해서 일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0과 1의 의미는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그럼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전기가 연결되어 그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1, 아니면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0을 의미합니다. 컴퓨터는 전기적 신호를 이용해서 어떤 연산을 수행하는 전기 회로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기 신호의 유무를 이용해서 논리 연산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결과물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들이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는 이런 0과 1의 조합을 어떤 식으로 이용해서 컴퓨터에게 명령을 전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진수로 이루어진 3개의 숫자 집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를 이용하여 컴퓨터와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이진법으로 이루어진 기결을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수인 십진법으로 변경해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초창기 컴퓨터 때부터 쓰여졌던 방법인데요. 초창기 컴퓨터는 그 기본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 쓰여졌던 만큼 사람은 이 십진수를 이용해서 수학적인 계산법을 만들어내고 이를 이진수로 변경해서 컴퓨터에게 명령을 주면 이를 컴퓨터가 계산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계산이 완료된 이진수를 십진수로 다시 변경해서 결과값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사람과 컴퓨터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 서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와 의사소통에서 언어를 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이진수와 십진수의 조합은 다음과 같은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 그룹화된 것입니다. 바로 H와 I 느낌표, 하이인데요. 컴퓨터 학자들은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컴퓨터와 사람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생각했고요. 그중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 이렇게 각 숫자에 문자를 대입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배울 것이지만 아스키 문자표라는 것을 활용해서 컴퓨터와 대화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방식으로 사람과 컴퓨터 간의 그 문자표를 만들어서 서로 약속된 규칙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문자 외에도 우리는 이러한 숫자의 집합을 이용하여 다양한 의사소통과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전 장에서는 숫자들의 집합의 규칙을 만들어서 문자를 표현했지만 이 예제에는 숫자들의 집합을 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은 72, 초록색은 73, 파란색은 33과 같이 약속을 한 후에 각 색의 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모니터 화면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색의 조합을 통해 하나의 점을 만들 수 있는데 모니터는 규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점들을 수천 개씩 조합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이런 수십 개의 점과 색의 조합을 활용해서 모니터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그림도 표현할 수 있죠. 결국 컴퓨터와 약속된 규칙을 통해 컴퓨터가 이런 색의 조합을 연산하게 되고 우리는 그 결과를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 생각 현실로의 강의 소개 및 프로그래밍 교육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프로그래밍과 관련하여 컴퓨터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2차 시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요. 파이썬 프로그램이란 무엇이고 파이썬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